자, 12월 7일 금요일에 우먼스 플레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황현이고요. 그리고 이선옥 작가님, 김용민 씨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저희 또 오늘 라이브로도 진행이 되지 네. 않겠습니까? 예. 아니, 이선옥 작가님 저희 다스베이다 다녀오셨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게 김용민 님께서 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아니 추천이 아니라 김호준 예. 총수가 문자를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이선옥 작가 연락처 아니야? 알죠? 하면서 이제 문자를. 그 다녀오셔서 어떠셨어요? 직접 이제 말씀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좀 다 할 말 다 하고 오셨습니까? 어떠세요? 다 못했죠. 아, 다 못하셨어요? 네, 저희가 뭐 지금 13회 할 동안도 얘기가 차여 있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몇십 분 만에 얘기를 그렇죠. 다 그렇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20분에 기획됐었는데 네, 저는 50분 하고 오셨다고요? 앵벌이 한다는 마음으로 가서 우먼스 플레인 홍보를 열심히 하고 아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예. 현재 우리 이선옥 작가님 나오신 아, 게 저는. 한 20만 정도. 네, 예. 그래서 평균 40만이 나오는 네, 주로 젠더 이슈에서 진보 언론들 문제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왔는데요. 조만간 또 부르시겠다고. 부를 거예요, 조만간. 예. 아니 주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성의 입으로 음.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얘기하면 이 이슈가 안 먹힌다. 음. 그리고 남자들이 사실 말을 잘 못하는 그 원천적인 스탠스가 표현이 있잖아요. 부족하죠. 예. 네, 그래서 여성이 이런 말을 해주는 거가 잘 없으니까 네. 뭐 한 번 더 모시겠다고 이렇게 아, 얘기하셔서 그렇군요. 우리 호모 네. 비디오 쿠스님은 네. 우와 갓선옥 누나. 갓선옥 누나가 됐어요. 우리 네, 댓글에서 저 지휘 아시죠? 장관 되셨어요? 장관 됐어요. 네. 아, 우리 저희 사이에서는 여가부 장관이 되셨더라고요. 예. 댓글에 계속 여가부 장관 하라고. 그러니까요. 예.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이제 젠더 이슈를 저희도 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집중적으로 좀 보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또 가수 산희 씨가 네. 콘서트 도중에 또 무대에서 이렇게 뭐 나 싫으냐, 좋냐, 싫으냐 네.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기사가 하지만 이 산희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을 네. 중점으로 해서 뭐 콘서트가 이래서 뭐 망했느니 뭐 콘서트를 이상한 쪽으로 몰아갔다 뭐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너네 왜 날 그분이요? 싫어해? 뭐 이런 나는 너네 좋은데 뭐 이런 그게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면 제목이나 내용이 다 사실관계를 다 정확하게 전달해주지 않으니까 네네. 현장에서 있었던 오갔던 상황 같은 게 맥락이 사실은 다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관객들에게 산희 씨가 말하는 느낌으로 그게 좀 아니고, 전달이 됐어요. 예, 그게 네. 브랜뉴콘이라고 음. 그 힙합 레이블 중에 한 회사 산희 씨가 소속된 회사에 연말 콘서트 같은 예. 다른 뮤지션들도 출연하는 그런 콘서트였는데 거기에 이제 산희 씨가 출연하니까 지난번 이제 사태의 여파죠. 네. 거기에서 여성 관객들이 플랜카드나 이런 손팻말 같은 걸 들고 야유를 하고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희 씨가 그걸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다 보니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뭐 이런 표현 예. 뭐 6.9도 있었고 산이야 추하다를 약간 바꿔서 예. 추위야 산하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 그런 식으로 예, 야유도 하고 뭐 거기서 6.9cm 서로 얘기도 말하자면 나오고. 대거리를 한 거죠. 예. 공연 현장에서. 공연 현장에서. 예, 관객이 그렇게 하는 행동은 옳으냐, 혹은 그렇다고 뮤지션이 그렇게 대응한 건 옳으냐,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아니 근데 그 공연 현장까지 가서 그렇게 예, 그런 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산희 일이 씨가 있었어요. 그렇게 대응을 했더라고요. 아니 니네 돈 주고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니네 마음대로 깽판 쳐도 되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예. 거기에서 이제 언론에 나온 게 뭐 페미니즘 정신병 이런 얘기를 했다. 이래서 그게 부각이 많이 됐는데 저도 그 동영상을 봤는데 이제 메갈 어마드에 대한 반감은 산희 씨가 분명히 드러냈어요. 네네네. 근데 산희 씨가 얘기한 이렇게 그 상황을 쭉 보니까 그거는 페미니즘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거는 정신병이지 페미니즘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메갈 어마드에 대한 반감을 좀 강하게 드러나면서 그렇죠.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란 단어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페미니즘은 정신병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났더라고요. 그 이슈도 있었고 뭐 숙명여대 대자보 게시판에 남학 중학생들이 가서 이제 같이 거기에 대자보에 낙서를 해서 네네. 그게 또 그 남학생들의 학교로 항의 전화를 또 하고 뭐 징계하겠다, 뭐 공식 사과하겠다, 뭐 이런 식의 또 얘기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네네. 어제는 또 따끈한 이슈로는 채널 예스24라는 온라인 서점에 책 하나에 대한 메일링을 그 회원들한테 보내면서 네네. 어쩌면 그렇게 한남스럽니 이런 메일링 제목으로 최근에 책을 낸 작가의 그 저작물 그 작가를 인터뷰한 글을 또 메일링으로 보내는데 제목을 그렇게 달아서 예스24 이제 거기에 또 화난 분들이 예스24 탈퇴 러시를 또 하면서 인증하는 이런 사건이 또 그거였습니까? 있었어요. 예. 뭐 그냥
저도 자주 가는 게시판에 네. 저 채널 A, 예스24. 예스24. 네. 채널에 자주 가시나 봐요. 아니, 채널 예스24. 네. 이거 저 탈퇴했다. 네. 이런 글들이 올라와서 뭐 무슨 일이 벌어졌나 했는데 네. 그거였군요. 그래서 예스24가 이제 공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네. 근데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 이게 워낙 민감한 상황에서 그런 제목으로 메일링을 보내니까 그렇죠. 그 또 화난 회원들이 있었던 거죠. 네네네. 하여튼 그런 이슈도 있었고 하여튼 네네. 뭐 하루에 몇 개씩은 터지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이게- 방송이 계속 이게 저희가 이슈를 다루긴 하지만 근데 이상하게 좀 젠더 이슈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네이버, 다음 이 포털에서 거의 상위 뉴스 랭크에 거의 그렇죠. 소속돼 있어요.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접하게 되니까 네. 젠더 이슈가 정말 하루에도 몇 번이고 쏟아져 나오는. 성별 갈등으로 안 볼 수 있는 것까지 이제는 모두 다 성별 갈등으로 그러니까요. 되니까 네. 오히려 더 이게 뉴스도 쌓이고 피로도도 쌓이죠. 이제 접하는 저희로서도 진짜 피로감이 좀 네. 쌓이기 시작한다. 뭐 이렇게 네. 좀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피로감이 네. 쌓일 때는 역시 아유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 역시. 이어졌습니다. 아, 이건 좋아요. 미세먼지도 한 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로감 쌓입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럴 때는 공기청정기로 정화된 보인다. 그런 환경에서 그렇죠. 한번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네. 않습니다. 공기청정기가 갈수록 필요해지는 세상. 아, 필수품이 됐죠. 이제는. 그렇다면 네. 스웨덴 브랜드 블루에어의 블루 퓨어 시리즈 이거 접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블루 퓨어 211 이거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뭡니까? 정식 수입품. 아 정식. 이게 저든 브랜드 갖다가 대충 브랜드만 갖다 붙이고 그럼요. 대충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식 수입이 아닌 뭐 직구라든가 병행 상품일 경우에는 교환 반품 AS 이거 가능합니까? 그렇군요. 불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아, 네. 자, 그러나 김용민닷급에서는 3년 품질 보증에 무상 방문 AS까지 보장하는 그렇죠. 정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과실인데 네. 아 이거 뭐 제품에 하자가 있다. 음.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됩니까? 양진호를 보냅니다. 아 싸대기 됩니까? 양진호를 저희가 AS 기사로 네. 보냅니다. 아유, 잘 예, 보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특허받은 헤파 사일런트 기술로 네. 초미세먼지 기준보다도 작은 0.1 마이크로미터 사이즈 먼지까지 99.97% 제거합니다. 그렇군요. 그 12분 만에 초스피드 공기청정이 완성돼요. 대단하네요. 50제곱미터 약 15평의 실내 전체를 오. 적응하는데 이제 그렇군요. 12분이면은 네네. 충분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켜놓고 있는데 네. 굉장히 조용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가 마이크를 차고 얘기하면은 들릴만도 한데 전혀 안 들려요. 소음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강력한 성능 그러나 저소음, 그렇습니다. 저전력 상품입니다. 이게 도서관 소음이 40데시벨인데 네네. 블루퓨어 211은 31데시벨. 음. 아이고 세상에 소리가 전혀 느껴지지 뭐 않고요. 도서관보다 좋은 그렇습니다. 네, 제품. 소비 전력은 30에서 61와트, 1년에 26,000원. 거의 뭐 한 달에 우리 여기 광고 상품들이 예. 다 되게 전기료가 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되게. 예. 2,000원 정도 되겠네요. 2,000원 그렇습니다. 안 예. 되나? 스웨덴 천식 알러지 협회에서 공식 추천하는 상품 바로 블루퓨어 211. 블루퓨어 211 가장 합리적인 공기청정기. 자, 블루퓨어 211 정품을 김용민닷컴에서 네. 최저가로 만나실 수가 있는데 네. 36만 4,900원. 어, 36만 4,900원에 최저가입니까? 오십니다. 최저가입니다. 댓글 보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주로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네. 오먼스 플레인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패러디 맨스플레인 패러디 제목이긴 한데 이제 여자 말도 좀 들어라 이런 네. 거긴 한데 제목 잘 지은 것 제가 같아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희 제목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프로그램 원래 이제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네. 한남 사거리. 한남 사거리 저 깜짝 놀랐어 듣고. 제목 원래 한남 유충 아니었나요? 혐오가 아니라 네. 이게 우리가 농담으로 소비할 수 있으면 사실 그렇죠, 문제가 그렇죠. 없어요. 그게 예. 더 한 단계 올라간 사회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문재인의 분노한 남자들이라는 제목을 다하는 바람에 네네. 물론 많은 격려도 있었지만 네. 또 문재인 제목이 마음에 안 대통령에 들죠. 이제 대해서 사실은 제목만 접하고 네. 그 모든 프로그램과 컨텐츠의 성격을 규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그 제목을 내용을 이제 보지도 않고 예, 그렇죠. 뭐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래서 이건 뭐
반문 아니냐? 네.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일단 네. 저희 프로그램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예. 그렇지 않고요. 근데 그 영향이 이제 댓글은 참 많이 달렸더라고요. 네. 댓글이 1000개가 넘었어요. 댓글이 1000개가 예. 넘었어요. 네. 저희가 조회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댓글.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광고도 좀 많이 사주시고 하면 좋을 텐데. 네. 하여튼 그랬는데 오늘의 주제는 일단은 가제인데 진선미 장관의 분노한 남자들. 진섬이 장관의 분노한 이런 남자들. 주제로 한번 예.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왜 남자들 왜- 분노를? 왜 그러냐면 시작하게 지난주에 11월 29일이죠. 그 뉴스공장에 진선미 장관이 출연을 하셨어요. 출연하셨죠. 예, 예. 이런저런 얘기들 하셨는데 거기에서 또 한 발언 때문에 음. 또 많은 분노가 있었죠. 네네. 지금의 상황을 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예.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오늘 네네. 진선미 무슨 장관 말을 했습니까?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음. 첫 번째 뭐 이수혁 사건이 어쨌든 계속된 시점이어서 이수혁 이수혁 사건, 사건, 얘기도 예. 하셨고 이제 메갈리아나 어마드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네네. 균형 잡힌 정책 이런 걸 추진하시겠다. 내가 균형을 잘 잡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거기에 많은 그 인터뷰 때문에 뉴스공장이 또 워낙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죠. 예.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또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저도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또 말씀드린 대로 뭐 진선미 장관에 대한 무슨 악감정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예. 지난주 저희 프로도 민주당이나 의원들이 이것 좀 꼭 봤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말하자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아, 진짜. 그 영상은 제가 볼 때 성지순례 아, 그렇죠. 되는 그 영상이 되지 않을까. 네. 예. 아, 또 지지율이 또 떨어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일주일 새. 네. 뭐 아무 액션이 없었어요, 사실은. 20대 남성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길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지금 실망한 단계지. 아, 절망을 느끼고 안 되겠다, 반대해야겠다 이런 입장은 아직 아니라고. 만약에 이건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박근혜가 네. 워마드 회원이라면 극단적인 그 말하자면 남성 혐오자라면 어땠을까? 어마드에서 보면 태극기 부대랑 같이 조인해서 집회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현상을 보고 거기 내건 구호가 문재인 탄핵, 박근혜 복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이해관계가 겹친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우파나 극우나 이런 쪽에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어마드 지금 여성운동을 이런 식으로 페미니즘 방향을 몰고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마드라는 한 커뮤니티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그게 다른 여초에도 광범위하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거는 뭐 의심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어마드는 가장 지금 여성운동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포지션이잖아요. 네네. 거기서는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있어요.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쪽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요. 문재인이라는 남자 대통령이 거기는 성별 환원주의자들이니까 남자 대통령이 그리고 진보라고 하는 세력이 운동권 굉장히 혐오합니다. 진보권충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 세력이 여성 대통령을 쫓아냈다. 네. 이런 반감이 하나 있고요. 이번에 태극기 집회랑 워마드랑 공동 집회했다고 그러는데 저거 팩트입니까?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처음이 아니에요. 너무 제가 놀랍죠? 몇 차례 작년 같이 저 했어요. 좀 놀랐어요. 좀 댓글 보고 네. 작가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저런 일이 있었어요? 네. 전 몰랐거든요. 아니, 몇 차례 됐어요. 놀랍네 예, 진짜. 그래서 또 야, 난민 이슈가 있습니다. 엄청 난민에 대해서 이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네네. 제가 그 얘기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 이슈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반대하고 나선 게 이 여성주의자들이었다고. 네네네. 이슬람 문화의 남성들이 그 강간 문화를 그대로 한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현할 수 있다. 이 네네네. 공포 때문에 난민 들어오는 거를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남북 화해 모드, 평화통일 모드에서 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평화 모드 때문에 남북이 교류가 트고 통일이 되면 가난한 나라에 가부장제 쩔은 그 북한의 그 남성들이 내려와서 한국 여성들을 강간하거나 착취할 거다라는 또 그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어마드에서는 네. 제가 볼 때는 그 우익 쪽 세력들이 이쪽과 이슈가 맞아 떨어져서 여기 와서 더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접점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난 두 접점 단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네. 것들이에요. 정교한 작전 세력의 어떤 작업의 결과라기보다는 네네. 이 여성운동이 최근 3년, 4년 동안 이 극단주의 여성운동이 흥하면서
이들과 맞아떨어지는 우파의 코드가 같이 맞아떨어진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어마드만을 봐서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이 반문재인과 이쪽의 반문재인이 그렇게 맞아떨어지니까 같이 네. 집회도 하고 같은 구호를 외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을 보되 저는 이 작전 세력이라고 하는 뭐 생각을 할 수는 있다고 쳐요. 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지금 페미니즘이나 여성운동이 비정상적으로 음. 갑자기 부상을 했고 네.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중요하게 볼 거는 그게 설사 예를 들어 작전 세력의 결과라고 쳐. 그러면 지금 모든 정당이나 의원이나 특히나 민주당은 작전 세력에 노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먹히고 있는 거잖아요. 광범위한 여성들에게. 아 이게 지금 먹히고 있다. 먹히고 어떻게 있는 걸 그렇게 봐야죠. 보면, 그게 작전 세력의 뭐든 아니든 왜 먹히고 있는가 이게. 그러면 진선미 장관 같이 메갈 어마대 주장을 적극 수용하고 그걸 정책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트로이 목마인가요? 엑스맨인가요 정권에? 그렇게 무엇 때문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먹히고 있는 현상을 봐야 된다는 이 거예요. 현상을 분석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현상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지 네네. 이게 누구의 업무다 누구의 업무다 이게 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 지금 이제 자한당이랑 네. 자유한국당이랑 녹색당이랑은 어떤 사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 이슈에서는 네. 사실 서로 반대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참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생각을 해야 작전 될지. 세력이면 진짜 똑똑한 거죠. 만약에 좋은 작전 작전이죠. 세력이라면 예. 정말 똑똑한 거죠. 예. 여성운동이 보수적인 정치 세력과 손을 잡는 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다른 일이 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국가니까 네. 거기에서 가족, 음. 가족 공동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고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프랑스의 경우에도 마리 르펜이 가장 극우인데 20%막 득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페미니스트라고 선언을 해요. 네. 그러면서 여성운동 세력을 흡수합니다. 음. 그들과 손잡은 여성운동 세력이 난민 이슈, 여성에 대한 보호, 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뭐 페미니즘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보호, 강간의 공포에 대한 뭐 보호나 규제, 여성을 보호가 중요한 이슈가 돼요. 네. 그러면 가장 또 강력하게 여성을 보호하는 국가, 보호하는 정책, 엄숙주의, 보호주의 이런 것들이 여성운동과 보수 정치 세력이 쉽게 만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접촉이 예전에 있었구나. 그 이계경 씨나 이런 지금 이를테면 자한당 쪽에 간 여성운동가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계경 네. 여성신문 사장. 예, 네. 비례대표로 간 경우도 있었고 음. 그때 이효재 쌤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운동의 뭐 데모라고 칭하는 이효재 쌤 같은 분이 있어요. 그때도 여성운동가들 사이에서도 페미니스트들이 보수 정치와 손을 잡는 거에 대한 이제 내부 비판이 있으니까 여자들이 아무데나 가라. 거기 가서 네 얘기하면 된다.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셨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과거의 여성운동은 진보 세력의 자장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보호해줄 세력이 필요했고 네. 그 자장 안에서 같이 간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의 이 네페미니스트 운동은 그것과 이제 질적인 변화를 이룬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현상을 우리 다 처음 겪는 거예요. 여성운동이 이 정도로 주류화되고 전면에 부상해서 사회의 모든 정책이나 제도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세력으로 세력화돼서 나타난 거 우리가 다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현상을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맞아요. 모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혼란기에 있고 네. 당황하는 저는 거죠. 예, 네. 우리가 모두 다 처음 겪는 현실이니까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결국 어쨌든 드러난 결과로 보자면 이 여성들은 지금 진보나 보수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운동 세력은. 정치에 관해서는 예, 그리고 상관이 여성에게 없다. 국가는 없다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누구든 이들이 주장하는 거를 받아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욕하는 거예요. 그거는 특별한 어떤 정치 세력에 기반하지 않은 운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현상에 대해서 저는 음모냐 아니냐보다는 현상 자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예. 이 정치 쪽이랑은 상관없이 그냥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쪽 우리는 지지하겠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진선미 그래서- 장관이 그 방송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이제 이수혁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이수혁 사건에 대해서 여가부는 이걸 젠더 폭력 문제로 보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선미 장관께서 그 문제에서도 여가부도 참 곤혹스러웠다. 네. 왜냐하면 하룻밤 사이에 여성들이 30만 명이 넘게 명. 청원을 하고 네. 여가부 장관은 지금 뭐 하냐, 병원에는 가봤냐, 뭐 이런 식의 막 비난들도 올라오고 이러니까 여가부도 당연히 그걸 파악하고 있었죠. 당혹스럽죠. 예, 예. 그런데 팩트 체크를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제 그 동영상이랑 어쨌든 다 보신 거죠. 그런데 진선미 장관 얘기는 그거는 사실 젠더 폭력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어려운데 언론이 너무 그렇게 몰아가서 몰아갔다. 키웠다. 네. 그건 뭐 이렇게 굉장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건 예. 굉장히 좀 정확하게 맞네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네. 언론 문제 맞아요. 맞는데 그걸 젠더 폭력으로 몰고 간 원인은 가장 처음 그 여성들이 올린 글이죠. 그 여성들이 이걸 젠더 폭력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네네. 내가 탈코르셋한 페미니스트라 남자한테 맞았고 네네네. 그렇게 규정하고 판을 시작하니까 네. 여론이 젠더 프레임으로 간 거죠. 그렇죠, 그렇죠. 탈코 여성에 대한 공격이다. 여성도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네. 전면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니까 그걸 규정하고 시작해서 30만 명 청원을 하고 이런 여론전을 만든 그 여성들에 대해서 그러면 한마디를 하셔야죠.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버린 네. 그 여성에게 잘못됐다고 네. 얘기를 했어야 된다. 그렇죠. 왜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얘기를 동시에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어떻게 생각해? 네. 그 여자의 한마디에 전 국민이 놀아났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젠더 문제로 가져간 본질이 네. 그 맨 처음 여성들이 사소한 술집의 시비를 주치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예. 시비를 젠더 폭력 문제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여성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꼭 성별 갈등이나 혐오 범죄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네네. 우리 조금 더 침착하자. 혹은 앞으로는 이런 갈등을 우리도 최대한 줄이자, 노력하자. 이런 식의 말을 같이 하셨어야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언론도 예. 그렇게 하지 마라 좀 네네네. 제발 더 갈등을 부추기지 마라.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비껴가시면서 언론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걸 명백하게 처음 만든 게 그 여성들인 걸 다 네, 아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또 비판을 좀 그러니까 받으신 거죠. 장관의 위치라면 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렇죠. 그렇게 프레임을 짜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 네. 뭐 우리가 이 이렇게 갈등 구도에서 정리했습니다. 모두 다 좀 노력해서 네.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제 너무 과열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는 메갈리아 어마드에 대한 얘기를 그 김어준 씨께서 물으셨어요. 네네네. 어쨌든 지금 선을 넘었다는 제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얘기를 물으셔서 네. 그 얘기에서는 주로는 나는 그 문제 비판 충분히 다 알고 있고 경청하고 네. 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메갈리아 어마드에 대해서 나도 균형 잡힌 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중요하게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메갈의 미러링이 아니었다면 소란의 폐지와 디지털 성범죄 이슈와는 없었을 거다. 피해 의식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네네. 여기서 터진 거죠. 소란의 네. 폐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소란넷을 폐쇄했죠. 네. 했는데 아직 그 운영자 4명 중에 3명은 검거하지 못했고요. 1명만 지금 검거한 상태입니다. 소라넷은 2015년에 이제, 여러분이 진선미 장관은 소라넷 폐지를 주도했던 메갈리아와 함께 행보를 하면서 그때 후원금도 받으시고 1,000만 원인가 모금을 해서 받으셨고요. 그거를 중요한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네. 중요한 업적으로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소란의 폐지 과정을 둘러싼 거는 어쨌든 객관적인 사실로 어떻게 폐지되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2015년 8월에 메갈리아가 생겼고요. 네. 그 9월에 소란의 이슈를 가지고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을 상대로 아빠즈라는 국제적인 청원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 청와대 청원처럼. 네네. 거기에 메갈리아가 청원 운동을 시작합니다. 소란의 폐쇄 관련자 처벌, 엄중 처벌 이걸 걸고 청원을 시작해서 그때 7만 명인가 청원을 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요청하는 청원이었어요. 네네. 11월 달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당시 진선미 장관이 상임위가 행안위였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서 전체 회의할 때 진선미 장관이 그 경찰청장에게 말하자면 질타를 합니다. 이런 청원이 있는 거 알고 있냐? 소란의 수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청장 답변이 알고 있고 수사하고 있다. 우리가 이번에는 발본색원을 하려고 네네. 서버 자체를 폐쇄하려는 걸 서버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수사당국과 협조해서 지금 서버 폐쇄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네.
소라넷이 그 전에도 경찰들이 거기에 업로드한 유저를 음란 불법 게시물들을 올린 유저들을 검거하고 네.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서버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그걸 잡으려고 하면 서버를 계속 옮기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소라넷이 대처를 하니까 외국에 있으면 잡기 예, 힘들 거예요. 서버 예. 자체를 이제 폐쇄하려고 미국과 비밀리에 공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 경찰청장이 그 답변을 하게 언론에 나면서 아이고. 예, 서버를 폐쇄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 움직임이 말하자면 적에게 노출이 된 거죠. 아, 예, 그래서 비밀이, 그 예. 시간을 오히려 벌어준 이게 극비리에 수사하다가 확 덮쳐서 아. 잡으려고 하던 작전 중이었는데 그게 노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당시 그 그렇구나. 담당했던 경찰이 청 안에서도 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를 정도 우리가 극비리에 은밀하게 공조를 했구나. 하고 있었다. 예. 경찰청 안에서도 이 팀을 모를 정도로. 음. 그런데 청장이 저렇게 해서 답변하는 바람에 이게 노출이 돼서 우리가 차질이 생겼다. 그래서 당시 언론 제목이 소라넷 도망가라고 알려준 강신명 경찰청장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났을 정도입니다. 행안위에서 그런 회의를 했다 해도 그러면 당시 청장이 이건 우리가 극비 수사 중이니까 죄송하지만 의원님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지만 네. 이게 언론에 나지 않도록 해달라라든지 이런 조치를 좀 했어야 되는데 네네네. 그걸 못하고 의원은 쪼고 음. 이 청장은 그렇게 보고받은 게 있으니까 답변을 한 거죠. 야, 그러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이게 문제가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소라넷 운영자들이 지금 올해 검거가 됐습니다. 네네네. 그래도 시차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추적해서 어쨌든 서버 폐쇄하고 운영자 중에 4명 중에 여성 1명만 검거가 됐어요. 이것도 공교롭게 운영자도 여성입니다. 그러네. 예, 그래요? 또, 네, 또, 부부 두 쌍이 운영했다고 해요. 근데 아, 3명이 부부가 다 운영했다고요? 외국 시민권자라서 어. 지금 검거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여성분은 아직 한국 국적이어서 네네. 여권을 이제 한국 정부에서 음. 여권 자체를 무효화시켜서 이분이 어디로도 해외 도피를 못하는 상태로 만들면서 네네. 자진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검거된 상태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소라넷 사건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소라넷 사건에서 메갈리아가 한 게 없다 이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 검거는 경찰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그걸 실제 검거하고 처벌해야 되는 것은 행정기관, 사법기관의 몫이거든요. 예. 우리는 그 운동을 더 열심히 할 뿐이죠. 그래서 그 메갈리안의 그 역할이 있었다고 저는 진선미 의원이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메갈리아의 미러링 때문이었냐는 거죠. 폐쇄 운동에서 메갈리안들이 했던 방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 국제청원을 했고요. 네. 불법 몰카 근절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래서 어디에 스티커 붙이기, 기부 팔찌도 만들어서 그런 성범죄 피해 여성들에게 기부를 하고 네네. 뭐 국회의원을 이렇게 압박하고 그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네. 아주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동을 했어요. 그렇지, 좋았네. 미러링은 없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렇게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해서 이 성과를 이루었는데 혐오라는 방식의 미러링을 택해서 그런 비난을 받고 비판을 당하는 걸 택합니까? 그러면 이런 운동으로 소라넷을 잡았다면 이런 방식을 고무해야죠. 거기에는 미러링이라는 방식이 없었는데 미러링이라면 소라넷 같은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그러면 남성에 대한 성범죄 영상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봐라 니네 이렇게 했잖아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일부 그때 여쪽 커뮤니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소라넷 만들자 막 그러면서 여러 유저들에게 너 소라넷 하니 이러면서 그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미러링이라는 방식을 소라넷 사안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게 잡혔겠냐 이렇게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거죠. 미러링으로 엮으면 네.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 미러링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 네. 운동의 성과를 얻었으면 그 방식을 고무해야지. 그렇지. 그것 때문에 소라넷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거는 그 장관 부적절하다는 그 현직 거죠. 여가부 장관께서 말을 한 거면 네. 미러링을 해라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게 만든 그럴 수 거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부적절하다는 이봐 거예요. 장관이 이렇게 네. 하래라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당시에는 의원이셨지만 지금은 장관이시니까 지금 행안위 소속이어서 경찰이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아니었다면 이거를 못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봐요. 일단은 장관으로서는 경찰들이 정말 고생했다. 그리고 이런 성과 이뤘는데 네네. 거기에 이 여성운동이
기여한 게 있다. 그래서 나도 그때 여성운동 때문에 내가 경찰청장한테 질의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이런 공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미러링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비판들이 제기되고 네. 선을 넘었다는 제기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제 여성들도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도 좀 성찰해 보자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장관이라고 예. 하셔야죠. 그러니까 장관으로서는 예. 그 정도 선을 얘기를 하는 게 적절치는 않았다. 미러링이라고 안 하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예. 소란의 폐지 운동에 대해서도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정확한 어쨌든 표현은 아니다. 예. 저는 소란의 폐지 운동에서 메갈리안들이 했던 기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론화. 이거는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우리가 인터넷 문화가 이렇게 보급되기 이전에 디지털 성범죄를 보던 인식과 지금은 많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만들어내고 심각성에 대해서 환기시킨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걸 미러링 때문에 폐쇄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부적절하죠. 미러링에 재밌네. 대해서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네. 또 워마드 등에 대해서 선을 넘었다는 우려, 여기에 대해서 진선미 장관이 또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 알고 있는데 자정 노력을 할 거다. 자정 노력을 예, 할 거다. 우리도 예전에 호주제 폐지 운동할 때 정말 나라가 너무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죠. 예, 그랬었죠. 그때 달아올라서 나는 큰일이 날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부글부글 끓던 임계점을 지나서니까 네. 괜찮아지더라 이러면서 이제 이 고비를 넘기면 괜찮아질 거고 자정 분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강력하게 그러니까 문제 약간 좀 제기를 문제가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자정 예.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신 거 자정 아니에요? 노력 좋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죠. 여가부가 그럼 추진하고 있는 성차별 인터넷 게시물, 온라인 게시물 규제, 네네. 규제 정책은 그러면 왜 자정 노력으로 풀지 않고 규제합니까? 어마드나 메갈리아 같은 지금 대중들은 다 이미 혐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혐오 세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 말로는 네.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의 그런 약간 그 평등하지 않은 그것도 네. 자정 능력으로서 결론이 날 수가 있다라고 왜 안 하고 네. 왜 여자 쪽만 자정 능력이 있을 예, 것이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페미니즘 것이냐 운동에 이거잖아요.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네. 이제 자정 노력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네네. 그러면 그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인터넷 방송이나 콘텐츠에 대해서는 성차별 게시물로 왜 규제 먼저 들고 나오시냐는 거죠. 추진하려고 하는 인터넷 방송 규제에 성차별 게시물 저희가 몇 차례 걸쳐서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 현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네, 비판 이런 그렇지. 것까지 지금 다 성차별 게시물로 규정을 해서 자율 규제라고 얘기해요. 자율 규제가 어디 있습니까? 규제는 규제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 거기도 자정 예. 노력에 맡겨야죠. 모든 것을 다 자정 네. 능력에 맡기면 되는데 네. 그걸 왜 여기에서만 허락을 네, 하고 그거 다른 건 왜 이거는 규제를 하시는 명백하게 것이냐? 이중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인식이 똑같이 규제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규제는 반대해요. 네네. 페미니즘 비판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온라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본질적인 자유고 권리인데 네. 그거를 자기들의 어떤 노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규제하라고 요구한 사람들이 있고 그럼 그걸 규제받아서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행정부의 수장이 있는데 다른 쪽의 혐오에 대해서는 자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정말 사태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시는 거죠. 사태 인식을 네. 잘 못한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말씀하시면 그러네요. 안 된다는 예. 겁니다. 자정 아까, 능력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작가님은 어떠세요? 이래야죠. 선을 넘은 행동에 대해서는 네. 사실 현행법으로도 우리가 모욕죄도 있고요. 네. 명예훼손죄도 있고요. 규제가 확실해야 된다. 예. 예. 선을 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뭐 여지가 없죠. 네네. 그런데 표현 선을 넘는 그러니까 혐오가 아니라 네. 표현 우리도 지금 페미니즘 비판도 하잖아요. 우리 네네네. 프로그램에서 장관 비판도 하고 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이것을 일단 규제해서 없애겠다는 발상이 저는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규제 대상이면 그 규제라는 것은 저는 대부분은 현행법상 위반되는 것들은 그건 규제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에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자유롭게 열어놔서 공론장에 던지고 자정이든 뭐든. 근데 일부의 네. 여성분들, 그러니까 페미니즘 운동을 하시는 여성분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네. 남성과 여성은 동일선상에 놀 수는 없다. 그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자가 약자. 그거를 여성부 그래서 장관이라는 네. 분이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사회 보통의 규범이 있고 이분은 지금 행정부의 부처의 수장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심을 지켜야 된다. 네, 예. 중심을 당연히 지켜야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여성운동가가 아닙니다. 진선미 장관은 네네네. 장관이세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서 여성의 혐오는 처벌 대상이어도 처벌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한남이든 뭐 김치녀든 뭐든 법적인 제재로 가면 만약에 그 고소를 해서
똑같이 처벌 받아요. 고소하면. 네네. 그렇죠. 한남도 처벌 받아요. 모욕으로. 지금 이미 처벌 받는 사례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면 똑같고 대중들이 생각하는 규범이라는 선은 똑같은데 네네. 거기에서 여성은 자정하고 한쪽은 입을 막고 한쪽은 규제로 입을 막고 한쪽은 자정해라. 자정해. 이 조치는 예. 안 맞다는 거죠. 네네네. 예. 진선미 장관이 제 변호인인 적이 있었어요. 사적으로 좀 아시잖아요. 옛날 낙검수 때 변호하셨나요? 낙검수 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음.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네네. 조사했던 검사가 나중에 유우성 씨 음. 유댓글이래. 유우성 씨 그 간접 조작 사건 당시에 네네네. 그렇게 국정원을 봐줬던 검사였어요. 어. 또 굉장히 세인의 관심도 모으고 또 정치적으로 무게가 실리니까 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고. 음. 내가 이래 좀 별로 그 시덥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세게 나갔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그 만났는데 이 진선미 장관께서 네네. 이거는 정치 수사다. 이거 자 묵비권 행사하고 재판정 가서 진위를 다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갔죠. 사람은 아주 좋아요. 아, 그래요? 우리 아유, 진선미 장관이 아주 개인적인 저희가 무슨 그럼요. 아니, 감정이 있는 건 아니니까. 공직에 계신 분으로서에 대해서 네. 그럼요. 비평도 네. 받기 싫어하면 그 공직에 계시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법률가 출신이신데 더군다나 그런 위헌성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시려고 하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좀 더 우려가 되긴 하죠.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또 어떤 이야기를 네, 그래서 나눌까요? 진선미 장관이 네.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네네. 몇 가지 좀 더 얘기하자면 진선미 장관께서 예, 놓치고 놓치고 있는 것, 있는 현재 것. 지금 놓치고 있는 것. 예. 네. 최근에 균형자로서 국가 이름 안에서 모두가 보호받도록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면서 또 주로 공격하는 남성들이 20대에서 30대인데 일자리 부족이나 청년 문제로 소외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분노 때문에 이제 네네. 여성 정책에 대해서 이런 반감이 있던 걸로 자기가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 잘 뭐 새겨듣고 있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성 문제가 복잡하다. 근데 여성 운동가 전 장관 다르다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회의원과 장관은 또 다르죠. 여성 다르죠. 운동가 예. 국회의원이 다르듯이 또 네네. 다른데 자유한국당 네네. 의원한테 성차별적인 역차별적인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받으셨어요. 네. 여가부 국감 때. 네네. 그때 신선미 장관이 지금 굉장히 용기 있으시네요. 이런 말을 여가부 국감에서 하시다니 이렇게 약간 오. 비꼬듯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뭐 하면 안 됩니까? 그게 네. 저는 어떻게 요즘에 되는 거죠? 분위기가 어떤데 여성 정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 어떻게 당신 나한테 정신 그런 있어? 식으로 약간 해요?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저는 안 좋았어요. 제가 당신 볼 때는 감당할 수 있어? 약간 그런 이런 거죠. 느낌으로. 예, 아주 용기 있으시네요.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비꼬듯이 말을 하니까 아니 그게 비록 자한당 의원일지라도 네네. 그런 태도 저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음. 상대가 비록 보수 정당에 뭐 나이 많은 남성 의원이라 해도 그렇게 여가부 비꼬아서는 안 정책에 된다. 대한 네. 성차별적이라는 지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용기 있으시네요. 여가부 국감에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되죠. 가뜩이나 여성 우대 정책, 차별 정책이라고 지금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네네. 그런 식의 태도는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 네. 점령군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음. 오만해 보일 수가 있어서 그 얘기는 뭐 한 에피소드인 거고 제가 네네. 본질적인 균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인 예, 균형. 예. 균형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여가부는 여성 청소년 가족부예요. 여성부가 아니라. 네네. 그러네. 그래서 여가부가 1조 원 예산을 올해 이제 넘겼습니다. 가족의 구성원에 아들도 있고 아빠도 있고 그렇죠. 오빠도 예, 있고 예,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1조 원이라는 이제 말하자면 예전에 미니부처에서 지금은 미니부처라고 이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가부의 예산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성인지 예산 제도라는 거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각종 부서에 여가부뿐만이 아니라 각종 부서의 예산과 정책에 성인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게 굉장히 액수가 큰데 성인지 예. 성인 잡지 그만해요.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말을 들어오는 순간 알았어. 34조 원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돼 있네요. 성인지 예산. 예, 각종 정부의 정책에 성인지, 젠더 감수성 말하자면 성적인 차별이나 차별이 없고 평등하도록 그거를 균형 잡는 예산으로 마련을 해라라는 정부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여성에 관한 예산이 꼭 여가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네네. 각종 성인지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성평등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어요.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네네. 좀 비판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제가 정책이 중요하게 얘기할 건 오늘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성 네네. 안심주택. 이런 여성 안심주택. 안심주택이라는 예. 정책이 있는데요. 이건 여가부가 추진한 정책은 아니고요.
SH공사에서 네네. 추진한 정책인데 지금 서울시랑 지자체들이 이런 식의 정책을 또 추진하려고 하고 정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 안심주택은 독신 가구 여성의 주거 안전을 음. 특별히 고려해서 설계 단계부터 고려한 여성에 대해서 이제 분양한 주택인데요. 임대주택인데 특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이게 지금 이제 분양을 해서 여성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게 천왕동에 있고 잠실에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것은 제가 어떤 관점에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 그 저상버스가 도입되면서 그것을 홍보가 교통약자, 모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실제로 그 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운동 쪽에서 계속 주장하던 거였어요. 장애인들이 뭐 휠체어나 그런 신체 보조 도구를 들고 버스 턱을 높으니까 오르기 어렵잖아요. 네네. 그거를 낮춰달라.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지금 저상버스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저상버스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냐. 비록 정책의 설계는 장애인을 배려해서 한 거지만 네. 그게 생김으로써 모든 교통약자 모두에게 유익하잖아요. 네. 사회 공공의 이익, 모든 구성원들의 이게 관련된 이슈에서는 이게 차별적으로 특혜를 받는다는 인식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고용, 주거, 교통, 안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미 주거라는 거는 지금 젊은이들도 고시원에서 원룸에서 네. 되게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남녀 불문이에요. 아, 그럼요. 여성에게 특별히 문제되는 건 안전 문제예요. 네네. 그런데 과연 1인 가구들에 대해서 안전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인가? 쪽방촌에 가도 1인 독거노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약 어린아이가 부모가 일하고 돌아올 때까지 혼자 있어. 이런 1인 가구, 그러니까 1인이 거주하는 형태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위협은 똑같거든요. 네네. 근데 여성들은 특별히 더 공포를 느낀다고 건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저소득층이나 위협을 느끼는 계층들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 여성들은 이거를 내놔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실제 그 여성들에게 이게 아주 소수의 여성들에게만 또 혜택이 갑니다. 기본은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젊고 이게 또 분양 나이가 어려요. 네네네. 어릴수록 우대를 해요. 아. 젊고 뭐 중소기업 다니는 여성 우대한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건 저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목소리가 나올 네. 수 있겠는데 그래서 거기 들어간 사람한테만 혜택이 되는 거 결론은 아니에요? 소수의 여성에게만 혜택이 가면서 그렇죠. 모든 일반 여성에 대한 특혜처럼 보여지는 정책인 거죠. 네. 이런 정책을 정부가 설계를 하니까 당연히 주거가 지금 당장 얼마 전에 종로구에서 고시원 불나서 많이 아유, 사망했잖아요. 그럼요. 네네네. 그게 안타까운 사건이죠.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 일용직에 종사하는 장년들 여성 남성들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거라는 문제는 전 계층 전 연령의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굉장히 개선이 아유, 많이 그럼요. 필요하고 예산이 네네네. 투입되어야 될 정책인데 여기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성인 그리고 소득 기준도 70%에 해당하면 돼요. 네. 보통 그 가구 우리가 보통 평균 소득으로 삼는 그래서 70%면 0%에서 예. 70%까지 그런데 얘기죠. 예. 임대료는 엄청 싼 거예요. 뭐 800만 원 보증금에 월 12만 원인가 이런 식으로 엄청 싸요. 굉장히 싸게 이게 분양이 되니까 아, 좋네. 그게 한 100여 명의 여성에게 혜택이 가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여성이 다른 주거에 곤란한 사람들보다 혜택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안전 문제 있어. 그러면 그 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그 버스 문제 얘기했듯이 안전하게 시스템을 갖춘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을 만들면 돼요. 네네. 그 임대주택에 1인 가구들이 입주할 수 있죠. 그럼 거기에는 저소득 장년 여성도 들어갈 수 있고 노인도 들어갈 수 있고 여성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남성도 들어갈 수 있고 저소득층에 배려를 하고 네. 설계를 하면 그중에서 여성에게 분양하면 돼요. 그 일부 몫을 여성, 남성, 노인 뭐 등등 한부모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여성 안심주택 혹은 직장 여성 안심주택, 여성 전용 임대주택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여성을 붙임으로써 이게 실제 혜택을 받는 여성도 소수고 비난은 엄청 많이 받고 실제로 전 차별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주거뿐만이 아니라 그렇군요. 고용도 우리가 지난해에 잠깐 얘기했듯이 20대 청년들이 느끼는 고용에서 역차별이라고 느끼는 건 네. 실제로 지금 고용시장에서는 여성을 우대하라는 압박도 존재하고 제도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고용, 주거, 교통 같은 많은 공공의 이해관계가 모두에게 얽힌 문제에 대해서 여성에게 특혜를 준다는 신호뿐만 아니라 이건 실제 제도가 그렇게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제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두의 안전 이것이 확보되면 그 안에서 여성의 안전도 당연히 확보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 예. 제가 여성 귀갓길이나 여성 택배 안심 이런 제도를 하면 그건 하시라는 거예요.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하면 그 안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한다고 해도 큰 불만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정부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산재 사고 보면 산재 사고 사망률은 거의 1년에 약 2,000명 가량이 사망을 합니다. 그게 하루에 한 4-5명꼴로 늘상 사망을 하고 있는 건데 심각해요. 그런데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 사망률인데 남성이 대부분이에요. 90% 이상이 남성이고 그렇죠. 여성들의 사망률은 산재 사망에서 한 60에서 70명 정도고 남성들 한 1,700명 이 정도 됩니다. 남성들만 죽어나간다고 젠더 문제로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여기서 남자만 죽는가라고 해서 이 산업에 그러면 여자도 투입해, 여자도 같이 죽게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성이 특수하게 많이 사고가 나는 영역이 있지만 이걸 우리가 젠더 문제로 봐서 해결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60명, 70명 사망자, 여성 사망자도 소수지만 매우 중요해요. 똑같이. 그래서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할 때 거기에서 약자 배려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리고 치안의 문제, 치안도 우리의 치안 지수가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질 때 거기에서 여성 안전도 확보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정책을 설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균형을 얘기를 하신 것 그냥 같아요. 수사로 균형 잡힌 정책 하겠다 이런 얘기가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살피셔야 된다는 네. 거예요. 한 가지 최근에 숙명여대 대자보 사건이 있었는데 남자 중학생 아이들 징계하겠다. 네네네. 그리고 숙명여대 사과하겠다. 지금 이런 말들이 도니까 그 남자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있는데 저희가 그 대자보 사건은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그 남자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가족부 거기에 남자 아이들 다 있거든요. 그럼요. 지금 여가부에서 저는 시급히 점검할 게 성평등 교육 매뉴얼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뭐 혐오 문화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그게 예.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네네. 거기에서 지금 성평등 교육이나 성차별 강사로 뛰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서 이런 성평등 교육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막 도입된 전국의 네. 직장, 학교 이런 데서 저도 그 강사로 나간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 매뉴얼에서 과연 얼마나 업데이트 되었는가. 지금의 청소년들이 느끼는 혐오 문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매뉴얼이 되었는가. 최근에는 어떤 학교에서 데이트 폭력 교육을 하는데 남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또 문제가 됐어요. 아, 데이트 폭력 교육하는데 예. 남학생들만 대상으로 했다. 예, 그래서 그 남학생들이 그걸 어디인가 이렇게 밝혔는데 왜 학교에서는 남학생들만 하지? 학교에서는 이제 장소가 협소해서 네. 남학생 듣고 그 다음에 순차로 여학생 이게 아. 진행할 계획이었다라고 아, 이제 그렇군요.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 그게 맞다고 보는데 네. 그 학교의 해명이 맞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데이트 폭력을 좀 당했던 같이 경우가 해야 많은 것 된다고 같아요. 생각합니다. 저 많이 뺨 같은 거 많이 맞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데이트 폭력이요. 같이 들어야 된다면. 지금 예. 어쨌든 성폭력 안에 들어있는 영역 중에서 데이트 폭력이 여성이 가해자일 확률이 예. 그 중에 저는 가장 높은 성범죄라고 하는 영역에서 여성이 가해자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예. 높은 폭력이 데이트 폭력입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데이트 폭력 범죄라고 지정해 놓은 요소들 아니, 중에 남자는 여자를 때려서 절대 안 되는 거고 여자는 남자를 때려도 되는 약간 이런 때림뿐만이 상황이에요. 아니라 예. 데이트 정서적인 그렇죠. 관여, 간섭, 예. 학대, 뭐 핸드폰 뭐 이런 거 규제, 상대에 대한 규제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걸 간섭. 놓고 보면 네. 제 주변에만 봐도 그렇죠. 남자친구 폰 다 들여다보고 아, 그럼요. 행동 간섭하고 네. 어쨌든 그런 교육을 할 때 지금 그 강사들이 최근에는 그 강사들이 남자 학생들에게 뭐 혐오 대상이 돼서 고충을 토로한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근데 지금 그 강사들이 입장에서는 여성 청소년은 피해자고 남성 청소년은 잠재적 가해자예요. 그 시각으로 교육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남자애들한테는 여자애들은 어떻게 하지 마라. 이거고 여자애들한테는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라. 이 매뉴얼에서 과연 업데이트 되었냐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예, 남자 아이들이 느끼는 학교 현장에서 여자 학생들보다 느끼는 차별의 도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남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우려가 또 큽니다. 도대체 내 애가 남자인데 모든 언론에서는 네 아들이 성범죄자가 안 되게 조심해라. 아들 잘 키워라. 이런 식의 압박만 있고
아들을 페미니스트로 키워라 이런 기사들이 막 납니다. 네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남자아이들이 느끼는 온도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진선미 장관께서 그게 사실 거의 다 평등교육의 강사로 뛰는 분들이 페미니스트들이 많고 예전부터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분들이 지금 이 달라진 사회 현실에 맞게 음. 잘 하고 계시는지 점검하고 그 프로그램 매뉴얼을 좀 바꿀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선미 장관은 여성운동을 하셨고 지금도 거기에 많이 매진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여성들의 지지나 이런 걸 무시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행정부의 수장으로서는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한쪽 성별에서 혹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차별로 인식되는지를 살피셔서 정책 점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좀 공지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메일 주소는 이렇게 띄울 테니까 이선옥닷컴의 메일로 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성평등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한테 그렇지. 좀 제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루트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듣는데 실제로 어떤 매뉴얼로 이걸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하실 수 있으면 제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제가 두 가지를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성범죄 가해자로 신고를 당해서 네. 재판을 하신 남자분이 있어요. 네네. 그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를 했어요. 무고죄로 고소를 했는데 고소한 거죠? 이 여성이 여가부 지원을 받아서 뭐 무고죄 지원이란 재판, 거는 뭐 어떤 여가부가 변호사, 재판 지원을 합니다. 변호사, 뭐 법률 지원 수임료? 서비스 이런 예, 것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여가부에서 지원한 프로그램 중에 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한 거예요. 이건 왜 무고죄인데. 국가의 예산이고 예. 이 사람이 무고죄인데 나는 오히려 무고의 피해자인데 그러니까요. 나는 이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왜 상대 여성은 무고의 가해자로 고소를 당했는데 지원을 받냐. 야, 이거 이상하네. 국가인권위에 건의를 했는데 인권위원회에서 답변이 그거는 차별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으로 받지를 않았어요. 답변을 이제 늦게 하면서 네네. 당신 민원인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지만 여가부가 그런 의도로 위반한 정책이고 쓰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로서는 이거를 뭐 차별적인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네.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답변문에서도 무고 피의자를 괄호하고 성범죄 피해자 이렇게 네. 쓴 거예요. 어, 그러니까 무고하고 가로치고 예, 성범죄 성범죄 피해자. 피해자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맞나? 무고인데 성범죄 피해자라는 게 무고죄를 저지른 예. 건데. 그러니까 무고는 남성의- 아직 판정이 안 난 거죠. 무고 피의자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피의자 상태인 예,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무죄 판결을 받은 거고. 무죄 판결은 이미 나 있고. 나 있고. 예. 예. 그래서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거에 무고의 가해자로 고소가 된 상태의 사람을 여가부가 이렇게 지원하는 자체가 여가부는 이미 그 여성은 죄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네네네. 거잖아요. 아. 재판을 해야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예산 지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홍대 몰카 그 피해자 남성분 있었잖아요. 네. 그분이 처음에 사건이 나고 워마드에 자기 사진이 그렇게 올랐을 때 여가부 산하의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거기 프로그램 매뉴얼이 보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신고하면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프로세스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를 지원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남성 피해자니까 도움을 못 받은 거예요. 하하. 이분은. 그러니까 거기서도 저는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는 여성 피해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네. 거기 남성 피해자가 이제 신고를 해서 그렇죠. 접수를 하니까 네. 당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아니 제도를 남자는 피해를 받지 예. 않을 거라는 가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남성이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이제 없는 거죠. 그렇죠. 여가부는 여성을 상대로 정책을 설계하니까 네. 그분들도 아니, 여성에겐 가족인데. 상담하고 지원 스텝을 쭉 밟을 수 있는데 남성이 이제 신고를 하니까 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음. 답변도 굉장히 늦게 하고 나중에는 도움도 실제로는 못 받은 못 받아서. 그런 안타까움을 토로하셨어요. 우리도 가족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족의 한 구성원인데. 저는 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꼭 여성이라는 것만을 전제하고 설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이 그 피해를 입은 대상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로 가야 왜 여자만 우대하냐, 특혜를 주냐, 차별이다 이런 논란 없이 그럼요. 모두에게 작용할 수 있는 이로운 정책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거 저는 정비하셔서 그리고 결국은 경찰청의 사이버 범죄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부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시스템들이 실제로 여성들에게 사법 단계로 가기 전에 지원을 해주는 것에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네. 중요한데 저는 이거를 모두에게
두시라는 거예요. 모두의 세금이 투여되는 네. 예산이고 정책이니까 그렇지. 예. 저는 기본적인 건 약자 배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음. 그런데 약자 배려라는 거는 우리가 보편적인 모두의 안전이든 고용이든 다 올라갈 때 네. 거기에서 약자 배려도 같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무고죄 피해자를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해줬다는 것 자체는 이건 정말 너무 납득이 안 가고 이건 정말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문제제가 들어요. 지금 많아요. 근데 우리가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네. 미투 피해자를 지원해라라는 게 진짜 정부의 그건 강력한 아니고. 예.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고 여가부 장관이든 의원이든 미투 피해자 뭐 지원 법률도 만들고 근데 법률이 입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네네. 우선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라라고 네. 하니까 근원적으로는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보면 맞지 않는 제도죠. 입법 과정까지 가지 않아도 행정부는 그렇잖아요.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지금 현실의 간극을 메꾸는 게 또 행정부들의 역할이니까 네네. 이게 바로바로 정책이 시행되는데 음. 그게 왜 차별적인 조치로 인식되는 것까지 시행되느냐 이런 비판을 늘 새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네. 모두가 따뜻한 내 편이라는 마음이 들도록 하겠다라고 진선미 장관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과연 지금 다른 구성원들이 내 편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가 네. 이걸 먼저 보셔야지 계속 한쪽에 있다는 식의 말씀 보이는 신호를 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승훈 작가님 오늘도 역시 수고 많으셨고 네. 다음 주에도 또 우리가 또 젠더 저 이슈를 오늘 이야기 혼자 나눠보도록 남겨졌을 때 오붓한 시간 즐거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기영 씨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먼스 프레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